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자신을 쫓아내려는 상간녀에게 15년 넘게 지켜온 종갓집 안방마님 자리를 아주 기쁘게 내어준 한 여인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뺏긴 아내가 왜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며 곳간 열쇠를 넘겨줬을까요? 그 열쇠가 행운이었을지 아니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을지 바로 들어보시죠. 문 앞에 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15년 동안 익숙했던 묵은 나무 냄새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거실까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신발장에 놓인 제 신발을 밀어내고 보란듯이 놓여있는 분홍색 하이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불청객이 안방까지 점령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자 제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던 자개장 위에 낯선 여자의 속옷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제가 15년 전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눈물로 지어준 비단 이부자리 위에는 미니가 누워있더군요. 평소에는 제 앞에서 언니 언니 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끓던 그 박민희가 말이에요. 어머, 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민희는 제가 들어온 걸 뻔히 알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제 남편의 가운을 걸치고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더군요. 그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는 건 저 여자에게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 공기 좋고 인심 좋다는 그 동네에서 15년째 종갓집 며느리로 살아온 46세 김지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와 제 인생을 찾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집의 하녀나 다름없었죠. 민희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남의 안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갔습니다. 민희는 피식 웃으며 머리맡에 두었던 봉투 하나를 제 쪽으로 던지듯 내밀더군요. 남의 안방이라뇨. 이제 곧 내 안방이 될 곳인데. 언니, 이거 보고 말씀하세요. 우리 진호 오빠가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점 같은 형체가 찍힌 그 종이 한 장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죠. 저는 15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랐지만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작은 생명이 남편의 불륜상대 뱃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 여자랑 15년이나 산 건 조상님들한테 죄 짓는 기분이었다고.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내려놓으시죠. 애도 못 낳는 몸으로 이 큰 종갓집 안방 차지하고 있는 거 솔직히 좀 추하잖아요? 민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 15년,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시집와 명절이며 제사며 손마디가 퉁퉁 붓도록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종부라는 이름 하나 지키려고 버텼던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민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낡은 열쇠 꾸러미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건 대대로 종갓집 안방마님들이 물려받는다는 곳간과 사당 열쇠였습니다. 언니, 이 열쇠 이제 나 줘요. 내가 이 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대 끊길 뻔한 이 집안 살려낼 테니까. 언니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박수 쳐줄 때
몸만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민희의 웃음소리가 좁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쏟아져 바닥에 주저앉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희의 저 욕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문득 제가 짊어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저 여자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민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그래. 네가 그렇게 사모님 소리가 듣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민희야, 이 집 안방마님 자리가 네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우아한 자리가 아니란다.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제 반응이 예상외였는지 민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콧방귀를 끼며 제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듯 가져가더군요. 걱정 마세요. 언니처럼 미련하게 살지는 않을 거니까.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세상이에요. 민희는 열쇠를 손가락에 끼워 빙빙 돌리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열쇠가 네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날 저녁 남편 진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인상부터 찌푸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오늘 힘들었죠? 하며 물 한 잔이라도 내밀었겠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그를 응시했습니다. 당신 민희한테 얘기 들었지? 미안하게 됐지만 그렇게 됐어. 뱃속의 애가 내 자식이라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너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정리해라. 사과 한마디 없이 15년의 세월을 종이 한 장 버리듯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비웃음이 거슬렸는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웃어? 미쳤어?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당신이 참 불쌍해서요. 그렇게 애가 갖고 싶었어요. 뭐? 이 여자가 진짜 민희가 오죽하면 초음파 사진까지 들고 왔겠어? 왜? 너는 애도 못 낳는데 민희한테 떡하니 애가 들어서니까 질투나? 너 진짜 추하다. 남편은 민희가 있는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최진호 씨, 박민희 씨.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그 화려한 종갓집 안방마님 자리 어디 마음껏 누려봐요. 저는 그날 밤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나간 뒤 이 집에서 들려올 비명소리가 벌써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건 15년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집의 소중한 며느리가 될 줄 알았죠. 충남 아산에서 뼈대 굵기로 소문난 종갓집의 종부라니 주변 사람들은 다 저보고 사모님 소리 듣겠다며 부러워했거든요. 하지만 그 대궐 같은 기와집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제 인생은 사모님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하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던 그의 추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서슬퍼런 호령에 따라 부엌으로 향했죠. 제 눈앞에 쌓여있던 건 산더미 같은 나물과 끝도 보이지 않는 밀가루 포대였어요. 예, 종부라는 자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건 줄 알았니?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굽어보고 계시는데 전 하나라도 모양이 흐트러지면 그건 조상님들한테 죄를 짓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붙여라.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제 뒤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셨죠. 그날 제가 붙인 점만 해도 좋기
100인분은 넘었을 거예요. 동태전, 호박전, 꼬지전, 육전.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나중에는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죠. 가스불 앞에서 꼬박 12시간을 서 있었더니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오르고 뒤꿈치는 감각이 없어지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때 거실의 풍경이었어요. 제 남편 진호 씨는 오랜만에 만난 사촌 형제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껄껄대고 웃고 있었죠. 부엌에서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전을 부치든 말든 여보, 너 물 좀 더 내와봐 하고 소리나 지를 줄 알았지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기름 튄 앞치마에 젖은 손을 연신 문지르며 저는 프라이팬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몰래 닦아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지글거리는 기름 위로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집은 1년에 제사만 12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그 지옥 같은 부엌 노동을 반복해야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환장할 노릇은 뭔지 아세요? 뼈대 있는 종갓집이라더니 알고 보니 알거지나 다름없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기와집이었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는 겨울마다 터지기 일쑤였죠. 남편이 운영한다는 사업체도 사실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결혼 선물로 준 상가 건물 임대료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종이 호랑이였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 기죽을까봐 그리고 시댁 체면 세워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와를 새로 얹고 썩어가는 기둥을 갈아 끼우고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뻐기며 내는 기부금까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갔죠. 저는 그렇게 돈으로 몸으로 이 집안을 떠받치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헌신하면 뭐합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순식간에 집안 말아 처먹으려니 되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10년 차가 되어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밥만 축내고 우리 진호 기만 꺾어놓고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이 대를 끊어먹으려나? 그날은 유독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시던 날이었어요. 제가 용하다는 불임 클리닉을 전전하다가 결국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죠. 사실 저는 제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남편 보고 검사 받으러 가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진호 씨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 집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가지를 들고 뛰어나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얼굴에 대고 하얀 가루를 확 뿌리셨습니다. 아,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눈에 들어간 소금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따갑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 지체 높으신 박 여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몸에 소금을 한 바가지 더 끼얹으며 호통을 치셨죠. 어디서 부정하게 이런 몸을 이끌고 기어들어와?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소금이라도 뿌려서 그 부정한 기운을 쫓아내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선다. 당장 나가서 몸 씻고 사당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동네 사람들이 담벼락 너머로 구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 또 당하네. 애 못 낳는 게 죄지 뭐. 하는 수군거림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소금 범벅이 된 채로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 진호 씨요. 그 인간은 방 안에서 그 소란을 다 들으면서도 문 한 번 열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당신이 어머니 심기를 건드려서 그런 거 아냐. 적당히 좀 해. 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버틴 세월이 15년입니다. 그때 제 곁에서 위로해주겠다며 다가온 사람이 바로 민이었어요. 같은 동네 살던 친한 동생이었는데 제가 명절마다 전 부치느라 힘들다고 하면 달려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언니 내가 있잖아 하며 애교를 부리던 아이였죠. 언니, 형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언니가 애 못 낳아도 저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잖아. 내가 언니였으면 미안해서라도 형부한테 더 잘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다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그때 저는 바보같이 미니가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가끔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것도 해먹이고 남편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저는 돈을 미니 편으로 보내서 남편 기 좀 살려주라고 부탁까지 했었죠. 제 돈 가지고 남편한테 생색을 내는 게 미니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미니는 교묘했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님한테도 어머님, 언니가 애를 못 낳아서 속상하시죠? 제가 대신 말벗이라도 해드릴게요. 하면서 살살 꼬리를 쳤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미니야,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 힘들지? 하며 미니한테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선물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남편의 내연녀를 키워준 셈이었던 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삿날이었는데 제가 몸살이 심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열이 40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제사상 차려야 하는데 어디서 꾀병이냐? 하며 제 머리채를 잡고 일으키려고 하셨죠. 그때 미니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언니는 좀 쉬게 하세요. 제가 그래도 언니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그때 미니가 제사상을 차리는 걸 보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래, 우리 미니가 진짜 며느리감인데 어쩌다 우리 집에 저런 박복한 게 들어와서는 으이그 하며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면서도 미니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래도 내 편이 하나는 있구나 하면서요. 정말 기가 차죠? 하지만 그 고마움은 얼마 가지 않아 지독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니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차고 있는 팔찌,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종갓집 안방마님의 자리를 쳐다보는 그 계집애의 눈빛에서 저는 뒤늦게 욕망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장을 보러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마당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남편 진호 씨와 미니가 툇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더군요. 오빠, 언니는 이런 거 할 줄 모르죠? 오빠 기분 맞춰주는 건 나밖에 없지? 말해 뭐 하냐? 너 아니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저 여자는 집안일은 잘해도 딱딱해서 재미가 없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고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남편은 저를 애 못 낳는 주제로 치부하며 비웃고 있었고 제가 아끼던 동생은 제 남편의 품에서 여우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친동생 같던 미니의 배신. 그 사실을 안 직후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아 며칠을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세월이 통째로 오물통에 처박힌 것 같은 절망감에
밥물 맞추는 법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나갔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텅 빈 집안의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살을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묘한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김지혜 씨 되시나요? 여기 6개월 전에 다녀가신 산부인과 난임센터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전이었죠.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짜증에 못 이겨 제가 정액 검사라도 좀 해보자고 울며 불며 매달린 끝에 진호 씨를 억지로 끌고 갔던 그 병원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런 데까지 오게 만드냐 하며 간호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결국 검사만 겨우 받고는 결과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든가 하라며 저를 끌고 나오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제가 김지혜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요. 환자분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번호를 아예 차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비상연락처에 아내분 번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드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중요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데 남편분은 통화가 안 되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그날 이후 저에게 병원에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계속 저를 타박했었거든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 정말 자기가 너무나 완벽한 남자라고 믿어서 병원에서 오는 연락을 귀찮은 스팸이나 영업전화 정도로 치부하고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였어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간이라 자기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린 모양이더군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확인해도 되죠? 저는 홀린 듯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감도는 그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시리게 찌르더군요. 제 손에 든 대기 번호표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제가 아이 못 낳는 죄인으로 살며 시어머니의 소금 세례를 견디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그 지옥 같은 세월 말입니다. 김지혜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자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앞에 놓인 차트와 검사 결과지를 한참이나 번갈아 보시더니 아주 무거운 어조로 입을 떼셨습니다. 최진호 씨의 검사 결과는 의학적으로 무정자증입니다. 단순히 수치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정자가 아예 발견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연 임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관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선천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너무 충격받은 줄 알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셨지만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기괴한 환희가 섞인 폭발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나요? 네, 당시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내가 문제 있을 리 없다며 화를 내고 나가신 뒤로 저희 병원 연락을 아예 차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인간은 자기가 씨 없는 수박인 줄도 모르고 멀쩡한 저를 15년 동안 박복한 년이라 몰아세웠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릴 때 옆에서 담배나 피우며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며 저를 짓밟았던 거예요.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병원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15년 전 시집 오던 날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마음 단단히 먹어 종갓집은 씨를 아주 중하게 여긴다 하시며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귀한 씨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잊지도 않은 걸 받으려고 제 인생을 다 갈아 넣었던 겁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뻔뻔한 상간녀 민희였어요. 언니,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 보면서 이름 짓고 있는데 언니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오빠는 벌써부터 아들이면 준자 들어가는 이름이 좋겠다는데 사진 보내줄까요? 그 망할 계집애가 일부러 제 속을 긁으려고 보낸 문자였어요. 저는 그 순간 병원 벤치에 앉아 미친 여자처럼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민희야, 네 뱃속에 그 준이인지 뭔지는 도대체 누구 아이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 아니면 너를 스쳐간 그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의 선물이니? 진호 씨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아빠가 된 기분이겠죠. 자기가 드디어 대를 이었다며 승리감에 취해 있을 겁니다. 오만한 인간이라 민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역시 난 정력이 좋아 라며 거드름을 피웠을 게 눈에 훤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꿈에도 몰랐겠죠. 딴 놈의 씨를 품은 민희를 제 손으로 집으로 들이고 평생의 생명줄이었던 저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의 결과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15년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무기이자 저들을 지옥 끝까지 밀어버릴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친척 동생 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릴 적부터 총명하던 혁수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혁수가 법대에 입학하던 해 첫 등록금을 제가 내줬습니다. 당시 저에게도 큰 돈이었지만 혁수는 제가 정말 아끼던 동생이었거든요. 혁수는 제 사정을 듣더니 자기 일처럼 펄펄 뛰더군요. 누나, 이건 그냥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15년 동안 누나 명의의 돈이 그 집안으로 얼마나 흘러들어갔는지 그 종갓집 수리비랑 세금 누나가 다 냈잖아. 그거 싹 다 긁어 모아서 청구해야 돼. 그리고 누나 남편, 그 인간 자기가 무정자증이면서 누나한테 덮어 씌운 거 그거 정신적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야 돼. 혁수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혁수는 이미 서류 몇 장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누나, 이거 봐. 형님 명의로 된 그 종갓집 고택 있잖아. 그거 나라에서 지정된 문화재도 아니고 그냥 낡은 폐가 수준이야. 근데 세금은 종갓집이라고 엄청나게 나오고 유지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알아? 형부가 누나 몰래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다가 거절당했어. 건물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담보 가치도 없거든. 사실상 그 집은 누나 돈 아니면 벌써 무너졌을 빚더미 폐가야. 저는 혁수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민희 그 계집애가 그렇게나 탐내던 안방마님 자리가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늪이었다는 걸 그 애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제가 그동안 친정에서 받은 돈과 제가 번 돈으로 그 집의 빚을 갚고 시어머니의 허세를 채워주며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건데 말입니다. 혁수야, 나 결심했어. 당당하게 이혼할 거야. 그리고 그 집이랑 남편, 민희 그 기집애한테 통째로 넘겨줄 거야. 누나, 그냥 넘겨주면 안 되지. 재산 분할 제대로 해야지. 그래,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 집만은 민희가 차지하게 해줄 거야. 그 여자가 원하는 게 종갓집 사모님 소리 듣는 거잖아? 그럼 그 소리 평생 지겹도록 듣게 해줘야지. 아,
그리고 상가임대료 미납건도 같이 준비해줘. 남편 사무실 내 명의 건물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분위기가 평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민희를 소파에 앉혀두고는 귀한 보약이라도 다려온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내밀고 계시더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도 본체만체하며 민희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 우리 새아기. 이 뱃속의 아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다. 귀한 몸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저 박복한 것은 꼴 보기 싫으니 내가 내일 당장 방 빼라고 할 테니까. 민희는 승리감에 젖은 눈으로 저를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어머님, 언니도 속상할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언니가 15년이나 이 집에서 고생했는데 제가 언니 짐 싸는 거라도 도와줄게요. 그 가증스러운 말투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꾹 참고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때 남편 진호 씨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 앞에 이혼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이미 도장 찍었다. 너도 질질 끌지 말고 사인해. 위자료는 내가 형편되는 대로 챙겨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재산 분할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최진호 씨. 제 차분한 대답에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죠. 민희가 임신했다면서요. 우리 가문에 그렇게 귀한 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서류는 제가 검토해보고 내일 드릴게요. 대신 민희가 그렇게나 원하던 이 집 안방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내줄게요. 제가 짐 싸면 되죠? 언니, 정말요? 민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네가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비켜줘야지. 오늘부터 저 안방에서 네 짐 풀고 살아. 어머님 모시는 것도 네가 이제 전담하고 제사 준비도 네가 배워야 할 거야. 다음 주에 당장 시할아버님 제사 있는 거 알지? 민희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럼요. 제가 다 할게요. 라며 씩씩하게 대답하더군요. 박 여사님도 그래, 이제야 우리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네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단 몇 개의 가방에 담기는 걸 보며 씁쓸하기도 했지만 가방 속에 소중히 챙긴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희야, 너는 지금 네가 금덩어리를 쥔 줄 알겠지만 그거 곧 터질 폭탄이란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 낡은 한옥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며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뎌야 하는 하녀의 삶. 어디 한번 제대로 누려보렴. 짐을 다 싸서 나오려는데 민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근데 오빠 사업 자금으로 언니가 넣어둔 돈 있잖아요. 건물 같은 거요. 그거 오빠 명의로 다 돌려놓고 가는 거죠? 그거 이제 내가 관리해야 하니까. 염치 없는 그 질문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정리할 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테니까. 너는 태교나 잘해. 네 뱃속의 그 기적 같은 아이를 위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민희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샴페인 거품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들은 제가 파놓은 거대한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사촌동생 혁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된 서류 전부 다 집행해줘. 특히 상가 임대료랑 근저당 설정된 거 바로 남편한테 통보해줘. 차를 몰고 동네를 빠져나오는데 시집 온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산의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씨인 줄도 모르고 배가 불러오는 상간녀와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아내를 버린 멍청한 남편. 두 사람의 화려한 랑데뷰가 어떤 파멸로 끝날지 저는 벌써 기대가 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대문을 나선 지 딱 일주일 만이었을 거예요. 미니한테서 첫 전화가 온 게 말이죠. 사실 저는 그 전화가 더 빨리 올 줄 알았거든요. 15년 동안 제가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종부라는 짐이 아무것도 모르는 34살짜리 계집애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니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 그 기세등등하던 승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울먹이다 못해 쇳소리가 섞여 있더군요. 언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호텔 테라스에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미니야? 안방마님 소리 들으니까 어깨가 무거워서 그래? 아님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받았니? 언니, 지금 장난해요? 오늘 시할아버님 제사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나물 20가지를 무치라고 하시고 전을 이만큼이나 쌓아두고 부치라고 하시는데 저 임산부잖아요. 저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서 신발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니의 비명 섞인 투정에 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암요, 제가 잘 알죠. 그 시할아버지 제사가 우리 집안 제사 중에서도 제일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나물은 제철 나물로만 올려야 하고 저는 무조건 갓 부쳐낸 것만 올린다고 고집 부리시는 박 여사님의 호령 아래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 낡은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는 기분.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숨만 쉬어도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그 끔찍한 감각. 제가 15년 동안 겪었던 그 일상을 미니는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며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니야, 네가 그랬잖아. 그 집안 대를 잇겠다고. 종갓집 사모님은 제사상으로 증명하는 거야. 너 박 여사님한테 인정받고 싶다며? 그럼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리고 어쩌니? 나는 이제 남남이라 도와줄 수도 없는데. 쿨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물이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미니가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쏟고 있을 때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최진호 씨라고 불러야 할 그 남자의 사무실에는 파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혁수를 통해 보낸 상가 임대료 청구서와 명도 소송 예고장이었죠. 최진호 씨가 운영하던 그 잘난 무역회사라는 거, 사실 제 건물 3층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난 3년 동안 임대료 한 푼 안 냈거든요.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나중에 잘 되면 줘요 하고 넘어갔던 게 어느새 2억 원이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밀린 임대료를 단 일주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사무실 집기를 전부 압류하고 당장 내쫓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최진호 씨였죠. 김지혜, 너 미쳤어? 임대료라니. 애도 못 낳는 년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 아저씨, 우리가 부부였던 건 지난주까지고 이제는 엄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죠. 최진호 씨,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이혼 서류였고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건 정당한 청구서예요. 아, 그리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그것도 4명이인 거 알지? 오늘 중으로 차 반납 안 하면 도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누리던 그 품위 있는 생활이 사실은 제 인내와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바로 그 인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종갓집 고택에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집이 대대로 내려온 보물인 줄 아시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죠. 낡은 한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 그리고 종갓집이라는 이유로 감면받던 세금이 이혼과 동시에 일반 세율로 전환되면서 쏟아질 세금 폭탄. 무엇보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집을 수리해주며 제 개인 돈으로 설정해둔 5억 원의 근저당권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사모님의 상징이 아니라 민희와 진호 씨의 목을 조르는 빚더미 폐가가 된 겁니다. 그날 밤 결국 박 여사님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셨더군요. 야, 이 악독한 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진호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딱지를 붙인다는데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당장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박 여사님의 카랑카랑한 호통 소리에 저는 잠시 귀에서 전화를 멀찌감치 뗐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벌벌 떨게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어머니, 아니 박 여사님, 사람 할 짓이요? 제 얼굴에 소금 뿌리고 15년 동안 애 못 낳는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건 사람이 할 짓이었나요? 그 집 유집이며 어머니 품위 유집이 제가 친정 돈 털어서 다 해드린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 돈 제가 다 찾아가려고요. 막말로 우리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나 박 여사님 집에 시집도 안 갔어요. 그 귀한 종갓집 이제 민희랑 같이 잘 지켜보세요. 돈 한 푼 안 나오는 그 낡은 기와집에서 제사나 지내시면서요. 이 사악한 년! 마귀 같은 년! 우리 민희 뱃속에 우리 집 대를 이을 귀한 손주가 있는데 너는 애도 못 낳는 년이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 아, 그 손주요? 글쎄요. 그 아이가 그 집안 기둥이 될지 아니면 기둥뿌리 뽑을 뻐꾸기가 될지 지켜봐야죠. 아, 그리고 박 여사님, 민희한테 전해주세요. 안방 장롱 밑에 제가 15년 동안 모아둔 제사 매뉴얼이랑 가계부 뒀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특히 이번 달 세금이랑 대출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사모님답게 품위 있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채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친할아버지와 시할아버지의 오랜 인연만 아니었으면 저도 이 집에 시집올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두 분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전우셨거든요.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시자 삼성 장군으로 평생 고결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어 저는 그 긴 세월을 참고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일주일 만에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안방마님 자리는 에어컨도 없는 찜통 부엌이었고 든든한 종갓집 종부의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무능한 남자였습니다. 민희는 이제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나무를 묻혀야 할 것이고 최진호 씨는 자기가 버린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줄이었다는 걸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되겠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혁수와 함께 마지막 서류 처리를 끝내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종갓집 시집살이 하느라 그동안 변변한 여행 한번 못 가봤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가장 강력한 막판 사이다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남편도 민희도 박 여사님도 모르는 그 진실. 최진호 씨, 당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는 그 뱃속의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 당신 표정은 어떨까?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그 순간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15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혁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나, 형님 쪽에서 연락 왔어. 제발 상가 압류만은 풀어달라고. 미니 씨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제사상 차릴 돈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할까?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었죠. 풀어주긴 뭘 풀어줘. 법대로 진행해. 그리고 미니한테는 내가 보낸 위로 선물이 하나 더 갈 거라고 전해줘. 아마 그 선물을 받으면 더는 제사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보낸 위로 선물은 다름 아닌 최진호 씨의 무정자증 진단서 원본과 미니가 그동안 몰래 만나온 남자들의 명단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그 집안 안에서 시작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의심하고 증오하며 그 낡은 종갓집 구석에서 썩어갈 그들의 미래가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종갓집 곳간 열쇠가 아닌 제 인생을 여는 새로운 티켓이 들려 있었죠. 종갓집도 없고 제사도 없는 나라로 가서 원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한 노천 카페에 앉아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버터 향과 쌉싸르한 에스프레소의 조화. 15년 동안 제 몸에 문신처럼 배어있던 그 지독한 기름 냄새와 향 냄새 대신 이제는 이 평화로운 일상의 향기가 저를 채우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국에 있는 혁수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소식이 담긴 두툼한 보고서와 함께 말이죠. 누나, 대박이야. 그 집구석 아주 가관도 아니야. 혁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 보낸 그 위로 선물, 즉 최진호 씨의 무정자증 진단서와 미니의 사생활 증거들이 배달된 날, 그 낡은 기와집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미니는 불룩한 배를 끌어안고 평소처럼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 좁은 부엌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호통을 들으며 제사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 내내 이어진 제사와 시댁 수발에 이미 미니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사모님의 품위는커녕 동네 똥개보다 못한 몰골이었다죠. 그때 최진호 씨가 퇴근해서 제가 보낸 등기봉투를 뜯어본 겁니다. 자신의 정자수가 0이라는,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진단서를 본 남편의 눈이 뒤집혔죠. 그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나무를 묻히던 미니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야, 박민희! 이 자식 누구 거야? 누구 애냐고! 미니는 배를 감싸쥐고 아니라고,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발악했지만 뒤이어 쏟아진 그녀의 화려한 과거 사생활 증거들 앞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 소란에 박 여사님까지 달려나와 미니의 뺨을 갈기며 우리 집안 대를 끊어먹으려고 작정한 요물이라며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조산기가 온 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하죠. 아이의 혈액형부터 생김새까지 최진호 씨와는 눈꼽만큼도 닮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안고 이럴 수는 없다 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파멸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설정해둔 5억 원의 근저당권 때문에 종갓집 고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최진호 씨의 사무실은 임대료 미납으로 강제 집행이 완료되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그 뼈대 있는 집안의 기와집은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었고 세 사람은 결국 아산 외곽에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파리의 햇살을 만끽하며 미니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제 환한 미소 사진과 함께 말이죠. 미니야,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어때? 삭신이 쑤시지? 제사 준비는 잘하고 있니? 나는 지금 미슐랭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너는 쉰 나물이나 무치고 있을 생각하니까 입맛이 확 도네. 제사 잘 모셔. 조상님들 노하시면 큰일이잖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알림창에 뜬 첫 문장만으로도 그녀의 처지가 훤히 보이더군요. 언니, 제발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오빠는 매일 술만 마시고 어머님은 나를 노예처럼 부려. 나 좀 도와줘. 저는 가차없이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소금 세례를 받고 머리채를 잡힐 때 제 뒤에서 비웃으며 몰래 남의 남편을 탐내던 계집애가 염치도 없죠.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남의 떡이 쉰내 풀풀 나는 썩은 떡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 15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공기, 이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된 거니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긴 터널 속을 홀로 걷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싶어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만을 위한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15년 한여로 살았던 저도 이렇게 다시 웃으며 제 인생을 찾았으니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남이 정해준 사모님 자리, 며느리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빛나는 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아산에서 보내온 김지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사람 앞날 모른다지만 이 사연을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자기가 뺏은 게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빚더미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파렴치한 여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혜씨, 이제는 종갓집 며느리 김지혜가 아니라 오롯이 본인만을 위한 인생을 사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